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 인물과 심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인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은 나라를 망치는 도둑처럼 보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 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리더들을 잠식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리더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CIA 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럴드 포스트는 그에 져서 나르시시즘과 정치에서 권력자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끊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함보다는 차라리 악명 높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 장애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권력자들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특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대성, 즉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과대성이란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특별하고 중요하며 우월한 존재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범한 인물로 여기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장하고 모든 인정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타인의 업적이나 제안은 쉽게 무시하면서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본래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자나 군주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과대성의 대표적인 발현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리더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현안보다 자신의 업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작 국민의 진짜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특정 집단 전체가 이런 과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정당들은 수십 년 전의 민주화 운동이나 왕정 타도와 같은 과거의 업적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세력이 산업화 시대의 영광이나 민주화 투쟁의 공로를 현재의 모든 문제를 덮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 채 지난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성과라도 생기면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다투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성에 사로잡힌 리더와 집단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지는 경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주제에 대한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이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대중을 현혹합니다. 네팔의 한 전직 총리는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단순히 철도를 놓겠습니다. 혹은 배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네팔의 국기가 달린 배가 이미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라며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감정적인 연결을 유도하여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경제 개발 시대에 하면 된다는 구호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상이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공허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리더의 꿈이 현실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과 관심,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무명으로 남느니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 쪽을 택합니다. 최근 네팔 정치계에서는 소위 청년 리더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둡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면 더 큰 이슈,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논점 자체를 흐리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발언들,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모습, 법적인 문제조차 법정보다는 대중의 여론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대중의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특권의식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특권의식은 네팔의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십 년 전의 민주화 공로를 내세우며 권력을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총리 의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전직 총리에게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무장경찰과 경호 인력,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이 제공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아픈 환자를 이송할 헬리콥터는 없어도 정치인이 단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는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이것이 어찌 네팔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선의들의 특권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자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법을 어기고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국민이 이를 지적하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덕분에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뿌리 깊은 특권의식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착취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을 맺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착취는 국민을 권력 획득을 위한 발판, 즉 표로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과 공약을 남발하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외면합니다. 이는 비단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족처럼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대 정당이 시작한 좋은 정책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부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 자신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경찰이나 행정 인사에 개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국민과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타인의 감정, 고통, 필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며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네팔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2015년 대지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네팔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7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가족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고 그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나라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는 그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 아파하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이야말로 공감 능력 부재의 가장 비극적이고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언행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감 능력 없는 리더십의 한계를 목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와 오만함입니다. 과대성과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리더는 자신보다 더 주목받거나 성공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종종 상대를 깎아내리는 오만한 태도로 표출됩니다. 네팔의 한 기성 정치인은 젊고 인기 있는 수도시장을 향한 노골적인 질투와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권력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팔 정치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대성, 비현실적 공상, 인정욕구, 특권의식, 착취, 공감부재, 그리고 질투와 오만. 이러한 특징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꿰뚫어 보고 리더의 화려한 언변이나 과거의 업적에 현혹되지 않는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 인물과 심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인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은 나라를 망치는 도둑처럼 보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 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리더들을 잠식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리더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CIA 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럴드 포스트는 그에 져서 나르시시즘과 정치에서 권력자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끊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함보다는 차라리 악명 높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 장애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권력자들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특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대성, 즉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과대성이란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특별하고 중요하며
우월한 존재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범한 인물로 여기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장하고 모든 인정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타인의 업적이나 제안은 쉽게 무시하면서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본래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자나 군주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과대성의 대표적인 발현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리더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현안보다 자신의 업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작 국민의 진짜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특정 집단 전체가 이런 과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정당들은 수십 년 전의 민주화 운동이나 왕정 타도와 같은 과거의 업적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세력이 산업화 시대의 영광이나 민주화 투쟁의 공로를 현재의 모든 문제를 덮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 채 지난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성과라도 생기면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다투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성에 사로잡힌 리더와 집단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지는 경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주제에 대한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이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대중을 현혹합니다. 네팔의 한 전직 총리는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단순히 철도를 놓겠습니다. 혹은 배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네팔의 국기가 달린 배가 이미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라며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감정적인 연결을 유도하여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경제 개발 시대에 하면 된다는 구호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상이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공허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리더의 꿈이 현실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과 관심,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무명으로 남느니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 쪽을 택합니다. 최근 네팔 정치계에서는 소위 청년 리더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둡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면 더 큰 이슈,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논점 자체를 흐리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발언들,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모습, 법적인 문제조차 법정보다는 대중의 여론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대중의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특권의식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특권의식은 네팔의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십 년 전에 민주화 공로를 내세우며 권력을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총리 의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전직 총리에게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무장 경찰과 경호 인력,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이 제공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아픈 환자를 이송할 헬리콥터는 없어도 정치인이 단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는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이것이 어찌 네팔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의 특권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자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법을 어기고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국민이 이를 지적하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덕분에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뿌리 깊은 특권의식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착취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을 맺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착취는 국민을 권력 획득을 위한 발판, 즉 표로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과 공약을 남발하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외면합니다. 이는 비단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족처럼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대 정당이 시작한 좋은 정책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부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 자신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경찰이나 행정 인사에 개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국민과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타인의 감정, 고통, 필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며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네팔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2015년 대지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네팔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7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가족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고 그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나라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는 그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 아파하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이야말로 공감 능력 부재의 가장 비극적이고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언행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감 능력 없는 리더십의 한계를 목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와 오만함입니다. 과대성과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리더는 자신보다 더 주목받거나 성공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종종 상대를 깎아내리는 오만한 태도로 표출됩니다. 네팔의 한 기성 정치인은 젊고 인기 있는 수도시장을 향한 노골적인 질투와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권력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팔 정치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대성, 비현실적 공상, 인정욕구, 특권의식, 착취, 공감부재, 그리고 질투와 오만. 이러한 특징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꿰뚫어 보고 리더의 화려한 언변이나 과거의 업적에 현혹되지 않는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 인물과 심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인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은 나라를 망치는 도둑처럼 보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 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리더들을 잠식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리더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CIA 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럴드 포스트는 그에 져서
나르시시즘과 정치에서 권력자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끊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함보다는 차라리 악명 높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 장애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권력자들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특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대성, 즉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과대성이란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특별하고 중요하며 우월한 존재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범한 인물로 여기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장하고 모든 인정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타인의 업적이나 제안은 쉽게 무시하면서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본래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자나 군주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과대성의 대표적인 발현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리더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현안보다 자신의 업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작 국민의 진짜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특정 집단 전체가 이런 과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정당들은 수십 년 전의 민주화 운동이나 왕정 타도와 같은 과거의 업적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세력이 산업화 시대의 영광이나 민주화 투쟁의 공로를 현재의 모든 문제를 덮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 채 지난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성과라도 생기면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다투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성에 사로잡힌 리더와 집단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지는 경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주제에 대한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이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대중을 현혹합니다. 네팔의 한 전직 총리는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단순히 철도를 놓겠습니다. 혹은 배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네팔의 국기가 달린 배가 이미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라며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감정적인 연결을 유도하여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경제 개발 시대에 하면 된다는 구호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상이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공허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리더의 꿈이 현실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과 관심,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무명으로 남느니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 쪽을 택합니다. 최근 네팔 정치계에서는 소위 청년 리더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둡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면 더 큰 이슈,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논점 자체를 흐리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발언들,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모습, 법적인 문제조차 법정보다는 대중의 여론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대중의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특권의식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특권의식은 네팔의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십 년 전에 민주화 공로를 내세우며 권력을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총리 의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전직 총리에게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무장경찰과 경호 인력,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이 제공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아픈 환자를 이송할 헬리콥터는 없어도 정치인이 단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는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이것이 어찌 네팔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선 이들의 특권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자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법을 어기고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국민이 이를 지적하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덕분에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뿌리 깊은 특권의식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착취적인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을 맺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이러한 착취는 국민을 권력 획득을 위한 발판, 즉 표로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과 공약을 남발하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을 외면합니다. 이는 비단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도 충성스러운 당원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족처럼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대 정당이 시작한 좋은 정책을 무조건 중단시키거나 부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 자신이나 측근의 이익을 위해 경찰이나 행정 인사에 개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국민과 국가 시스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타인의 감정, 고통, 필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며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네팔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난 10년간의 내전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2015년 대지진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네팔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보내오는 송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7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가족을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나고 그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나라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국가는 그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죽음 앞에서조차 마음 아파하지 않는 리더들의 모습이야말로 공감 능력 부재의 가장 비극적이고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언행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공감 능력 없는 리더십의 한계를 목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와 오만함입니다. 과대성과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리더는 자신보다 더 주목받거나 성공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은 종종 상대를 깎아내리는 오만한 태도로 표출됩니다. 네팔의 한 기성 정치인은 젊고 인기 있는 수도시장을 향한 노골적인 질투와 비판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성공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의 업적을 폄하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지키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통해 권력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팔 정치인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대성, 비현실적 공상, 인정욕구, 특권의식, 착취, 공감부재, 그리고 질투와 오만. 이러한 특징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을 가진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심리적 함정을 꿰뚫어 보고 리더의 화려한 언변이나 과거의 업적에 현혹되지 않는 건강한 비판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리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 인물과 심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정치인들, 어떤 이들에게 그들은 나라를 망치는 도둑처럼 보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든든한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신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한 가지 공통된 심리적 특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의 정점에 선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이죠.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리더들을 잠식하고 나아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리더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며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정신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 CIA 분석가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럴드 포스트는 그에 져서 나르시시즘과 정치에서 권력자들이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의 필요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끊임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평범함보다는 차라리 악명 높은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 장애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권력자들의 행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특징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으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과대성, 즉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과대성이란 자신이 남들보다 월등히 특별하고 중요하며 우월한 존재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범한 인물로 여기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과장하고 모든 인정을 독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존경과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죠. 타인의 업적이나 제안은 쉽게 무시하면서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이러한 모습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본래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통치자나 군주처럼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과대성의 대표적인 발현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진 리더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현안보다 자신의 업적과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작 국민의 진짜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정당이나 특정 집단 전체가 이런 과대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네팔이라는 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팔의 주요 정당들은 수십 년 전의 민주화 운동이나 왕정 타도와 같은 과거의 업적을 끊임없이 내세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주장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세력이 산업화 시대의 영광이나 민주화 투쟁의 공로를 현재의 모든 문제를 덮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린 채 지난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성과라도 생기면 서로 자신의 공이라고 다투기 바쁩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성에 사로잡힌 리더와 집단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빠지는 경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성공,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주제에 대한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공상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의 제약이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오직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며 대중을 현혹합니다. 네팔의 한 전직 총리는 이러한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단순히 철도를 놓겠습니다. 혹은 배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가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서 탈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외치거나 네팔의 국기가 달린 배가 이미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라며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감정적인 연결을 유도하여 지지를 얻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경제 개발 시대에 하면 된다는 구호와 함께 불가능해 보이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상이 현실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동반하지 못할 때 그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공허한 망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리더의 꿈이 현실을 외면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인정에 대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과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과 관심,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무명으로 남느니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 쪽을 택합니다. 최근 네팔 정치계에서는 소위 청년 리더로 불리는 인물들이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정치인과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중의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둡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면 더 큰 이슈,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부각시켜 논점 자체를 흐리고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자극적인 발언들, 정책 토론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모습, 법적인 문제조차 법정보다는 대중의 여론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합리적인 평가보다는 대중의 즉각적인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특권의식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쉽게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 특권의식은 네팔의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수십 년 전에 민주화 공로를 내세우며 권력을 영원히 자신들의 것으로 여깁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당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꿈은 총리 의자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합니다. 전직 총리에게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무장경찰과 경호 인력,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이 제공됩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아픈 환자를 이송할 헬리콥터는 없어도 정치인이 단 몇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는 헬리콥터가 동원됩니다. 이것이 어찌 네팔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선이들의 특권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자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법을 어기고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국민이 이를 지적하면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덕분에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뿌리 깊은